네, 반갑습니다. 시스템 법칙 낭독회 2월 12일 23번째 262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짠 나와라. 이게 한글, 이게 영문. 네, 좋습니다. 다섯 번째 규칙에 대한 이야기도 시작하죠. 시스템의 규칙은 시스템의 범위와 경계 자유도를 규정한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의 표현의 자유가 있다. 계약대로 이행해야 되나?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다. 계약대로 이행해야 한다. 대통령은 4년 임기이며 최대 2번까지 중임할 수 있다. 한 팀의 선수는 9명이고 모든 베이스를 터치해야 득점하고 스트라이크를 3번 당하면 아웃이다. 일행을 털다 잡히면 감옥행이다. 등등등.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권력을 장악한 뒤 어, 글라스, 글라스노스트 정책을 통해 정보 흐름을 개방하고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으로 경제 규칙을 변경하자 소련이 급속도로 바뀌었다. 헌법은 가장 강력한 사회 규칙이다. 연력학 제2법칙 등의 물리학 법칙은 우리의 호불호와 이해를 떠나 절대적인 규칙이다. 그리고 법 규칙부터 처벌, 장려책, 비공식적인 사회적 합의까지 순서대로 규칙의 힘이 약해진다. 나- 나는 학생들에게 규칙의 힘을 설명할 때 대학의 규칙을 다르게 상상해 보라고 권유한다. 예를 들어 학생이 교수의 성적을 매기거나 학생과 교수가 서로 성적을 평가하면 어떨까? 학위 제도가 없어서 뭔가 배우고 싶으면 대학에 오고 다 배운 뒤에는 그냥 대학을 떠난다면 학술 논문을 발표하는 능력보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따라 종신 교수직을 준다면 개인의 성적이 아니라 반별로 집단 성적을 매기면 마지막 마지막에 개인적으로 더 재밌어 보이네요. 개인 성적이 아니라 반별로 집단 성적을 매기면 안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것 같긴 하네요. 규칙을 재구성할 때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해 보면 규칙의 힘을 이해할 수 있다. 규칙은 강력한 지렛점이고 규칙을 지배하는 힘이 진정한 힘이다. 그래서 의회가 법률을 제정할 때 로비스트들이 몰려들고 규칙 제정에 관한 규칙, 즉 헌법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대법원이 의회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지니는 것이다. 심각한 시스템 오작동을 이해하고 싶다면 규칙과 그 규칙을 지배하는 힘을 지닌 사람에게 주목하라. 새로운 세계 무역 시스템에 관해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시스템적 직관으로 경종을 울린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새로운 세계 무역 시스템의 규칙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기업이 설계하고 기업이 운영하는 규칙이다. 다른 사회 분야의 피드백을 거의 모두 배제하는 규칙이다. 대부분의 회의 내용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다. 즉, 정보 흐름도 없고 피드백도 없다. 즉, 우리가 이런 회의를 했을 때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 거기 반응에 따라서 또 회의 내용, 뭐, 회사의 전략이 바뀌고 이러지는 않는다 얘기죠. 예. 이 규칙은 각국이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환경적, 사회적 안전장치를 서로 경쟁적으로 약화시키며 바닥을 향해 질주하는 강화 루프에 빠지게 한다. 이 규칙은 성공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루프가 엄청난 힘을 축적해 스스로 자멸할 거대한 중앙 집중식 시스템을 만들 때까지 자유롭게 풀어놓는 방안이다. 어, 그래서 규칙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규칙을 바꾸면 제일 좋은데 규칙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번째, 자기 조직화. 시스템 구조를 추가하고 바꾸고 진화시키는 힘. 살아있는 시스템과 일부 사회 시스템의 가장 놀라운 힘은 전혀 다른 구조와 행동을 창출해 완전히 변하는 것이다. 생물학적 시스템에서는 이런 변화를 진화라고 하고 인간 경제에서는 기술 진보나 사회 혁명이라 부른다. 시스템 사고 용어로는 자기 조직화다. 또 이렇게까지 생각하네요. 그러니까 아마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직화라는 개념을 진화라고 거의 등치시키고 있네요. 자기 조직화 개념을 기술 진보나 사회 혁명이라는 개념하고 등치시키고 있네요. 네. 자기 조직화는 지렛대 목록에서 하위에 있는 시스템의 어떤 측면이 변하는 것, 뇌나 날개, 컴퓨터처럼 완전히 새로운 물리적 구조를 추가하는 것, 새로운 균형 피드백이나 강화 피드백, 새로운 규칙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조직화 능력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시스템 복원력이다. 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은 스스로 변화함으로써 거의 모든 변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이제 모든 변화에서 살아남으면 그게 진화된 거죠. 예. 그러니까 진화가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예. 인간의 면역 시스템은 전혀 전에 없던 새로운 공격에 대한 새로운 반응을 만든다. 인간의 뇌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내놓는다. 자기조직화의 힘은 경이로울 정도여서 우리는 흔히 자기조직화를 하늘이 준 신비하고 기적적인 선물로 여긴다.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기술을 마술처럼 생각한다. 무에서 나오고 비용도 전혀 들지 않고 매년 꾸준한 비율로 경제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마술로 여긴다. 수백 년간 인간은 눈부시게 변화무쌍한 자연을 바라보며 똑같은 경외심을 느꼈다. 오직 신성한 창조주만이 그런 창조물을 낳을 수 있다고 말이다. 자기 조직적인 시스템을 깊이 탐구하면 홍여나 혹여나 신성한 창조주가 있어도 굳이 진화의 기적까지 행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창조주가 그저 놀랄 만큼 현명한 자기 조직화 규칙만 설정하면 진화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기 조직화 규칙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어떤 조건에서 추가하거나 덜어낼 대상과 장소, 방법을 결정한다. 수많은 자기 조직적 컴퓨터 모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아주 간단한 규칙에서도 복잡하고 매력적인 패턴이 나올 수 있다. 모든 생물학적 진화의 토대가 되는 DNA의 유전자 코드는 겨우 4개의 문자 중 3개의 문자의 조합으로 표기된다. 이런 패턴과 유전자 코드를 복제하고 재배열하는 규칙이 약 30억 년간 꾸준히 이어지며 자기 진화에 성공하거나 실패한 생물이 상상 없었을 만큼 다양하게 쏟아졌다. 기본적으로 자기 조직화의 관건은 진화 원료, 가능한 패턴을 선택할 수 있는 대단한 가변적인 정보 저장, 새로운 패턴을 선택해 시험하는 실험 수단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좀 개념적인 내용으로만 쭉 설명하고 있다 보니까. 생물학적 진화에서 원료는 DNA이고
다양성의 원천은 자연 발생 돌연변이이며, 이거는 이제 생태학 하는 사람들한 저도 이제 이화여대 그 에코크리에이티브 협동과정, 그러니까 경영학 박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연대에 있었단 말이죠. 그때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만. 다양성의 원천은 돌연변이에서 온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돌연변이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죠. 예. 그러니까 실험 메커니즘은 일부 개체가 생존하고 번식하지 못하는 환경 변화다. 기술에서 원료는 과학이 축적하고 과학자의 두뇌와 도서관에 보관된 수많은 이해다. 설명하고 있군요. 네. 다양성의 원천은 인간의 창의력이며 시장의 보상이나 정부와 재단의 기금, 인간의 욕구 충족이 선택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 시스템 자기조직화의 힘을 이해하면 경제학자들이 기술을 숭배하는 것보다 생물학자들이 생물 다양성을 훨씬 더 숭배하는 까닭을 알 수 있다. 과학자를 훈련하는 대학과 과학도서관, 과학실험실이 기술 잠재력의 원천인 것 마찬가지로 수십억 년 전에 걸쳐 진화하고 축적된 엄청나게 다양한 DNA 저량은 진화 잠재력의 원천이다. 종을 멸종시키는 것이 시스템 범죄인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과학 학술지나 특정 부류의 과학자를 무작위로 모두 제거하는 것은 시스템 범죄다. 인간 문화도 마찬가지다. 인간 문화에는 수십억 년까지는 아니어도 수십만 년에 걸쳐 축적된 행동 목록이 저장되어 있다. 인간 문화는 사회적 진화가 만들어낸 절량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사람들은 문화가 지닌 소중한 진화 잠재력을 전 세계 다람쥐의 유전적 변이보다 훨씬 더 낮게 평가한다. 내 생각에는 자신들의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믿음이 거의 모든 문화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단 하나의 문화만 고집하던, 고집하면 더 배울 것이 없고 복원력도 줄어든다. 생물학적 시스템이건 경제적 시스템이건 사회적 시스템이건 너무 굳어서 스스로 진화하지 못하는 시스템. 조직적으로 실험을 경멸하고 혁신 원료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시스템은 가변적인 행성 지구에서 결국 불행한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제 개입할 지점이 분명히 드러나지만 사람들은 그 개입점을 좋아하지 않는다. 가변성과 실험, 다양성을 고무하는 개입이 통제력 상실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백화제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대개는 이런 상황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안전을 도모하며 생물학적, 문화적, 사회적 다양성과 시장 다양성을 완전히 없애는 잘못된 방향으로 지렛대를 당기는 것이다. 지금 이게 네 번째는 자기 조직화라고 써 있지만 다양성을 키워라고 읽어도 될 것 같네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목표. 음, 시스템의 목적 또는 기능. 통제력을 추구하다 다양성을 파괴하는 결과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있다. 시스템 목표가 시스템의 자기 조직화 능력보다 뛰어난 지렛대인 이유다. 예를 들어 칭기스칸 제국이나 교회, 중화인민공화국, 월마트, 디즈니 그룹처럼 특정한 하나의 중앙 집중식 시스템으로 세상을 통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물리적 저량과 유량,
피드백 루프, 정보 흐름, 자기 조직화 행동 등 이제껏 설명한 모든 것이 그 목표에 맞춰 왜곡될 것이다. 내가 유전공학이 선인지 악인지 논쟁에 가담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모든 기술이 그렇듯 유전공학도 누가 어떤 목표에 맞춰 사용하냐에 따라 선과 악이 결정된다. 뭐 유전공학이란 단어 대신에 인공지능이란 단어를 바꿔쳐도 되겠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업들이 시장성 있는 상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유전공학을 이용한다면 그 목표는 이제껏 지구에 등장한 그 어떤 목표와도 다르며 사뭇 다른 선택 메커니즘, 사뭇 다른 진화 방향을 만든다는 것이다. 단일 피드백 사례에서 이미 확인한 것처럼 시스템의 균형 피드백 루프는 대부분 목표가 있다. 어, 밑줄 한번 거셔도 됩니다. 시스템, 그러니까 균형 피드백에는 알게 모르게 사실 그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지향점, 즉 목표가 있다는 거죠. 욕조물의 수위를 적절하게 맞추거나 실내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하거나 제고품을 충분히 비축하거나 댐에 충분한 물을 가두는 등의 목표다. 그 충분히, 적절히라는 것도 수준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게 바로 목표. 이런 목표가 시스템 일부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지렛대다. 우리 대부분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방을 더 따뜻하게 하려면 온도 조절기 설정이 개입 지점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불분명하지만 더 크고 지렛대가 더 높은 목표가 있다. 전체 시스템의 목표다.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달성하려 애쓰는 전체 시스템 목표가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다. 대부분 기업은 이윤 창출을 목표로 내세우지만 이것은 게임을 계속하기 위한 필요 조건, 규칙에 불과하다. 이 게임의 요점은 무엇인가? 불확실성의 위험에서 더 안전하게 벗어나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것,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 기업이 통제하는 고객과 공급자, 규제자 등 세상을 점점 더 넓히는 것. 존 케네스, 존 케네스 캘브레이스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것이 기업 목표라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에 간파했다. 암의 목표도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것이다. 사실 모든 생물 개체군의 목표도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것이다. 이렇게 영역을 넓히며 급부상하는 존재가 세상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더 높은 균형 피드백 루프로 상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목표는 고약한 목표다. 음, 시장 경쟁을 지키려는 목표가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각 기업의 목표를 이겨내야 한다. 생태계에서 여러 개체군을 균형 있게 진화시키려는 목표가 무한정 번식하려는 개별 개체군의 목표를 능가해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선수들이 경기하는 시스템이 예전과 똑같다면 시스템에서 선수를 교체하는 것은 수준 낮은 개입이다. 하지만 높은 위치에 있는 한 명의 선수가 시스템의 목표를 바꿀 힘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달라진다. 아주 드물긴 하지만 다트머스 대학부터 나치 독일에 이르기까지 한 조직에 새롭게 등장한 지도자가 새로운 목표를 내세우자 더없이 현명하고 합리적인 수백, 수천, 수백만 명이 새로운 방향으로 돌아선 모습은 놀라웠다. 로널드 레이건이 그런 인물이었고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다. 지금 로널드 레이건을 지금 까는 겁니다, 지금. 레이건이 취임하기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대통령이 정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당신이 정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으라고 요구한다면 비웃는 미국인이 아무도 없었다. 레이건은 국민이 정부를 돕게 하거나 정부가 국민을 돕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을 간섭하지 않는 것이 목표라고 거듭 설명했다. 더 큰 시스템이 변하고 정부를 지배하는 기업 권력이 등장해서 레이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레이건 이후 미국과 세계의 공론이 철저하게 변화한 것은 새로운 시스템 목표를 분명히 밝히고 그 의미를 거듭 설명하고 옹호하고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지렛대인지를 입증하는 증거다. 레이건 대통령이 그 성장의 한계 이 책을 엄청나게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람입니다. 네. 패러다임. 제이 포레스터가 남긴 유명한 시스템 명언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한 나라의 세법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중요하지 않다. 사회 정신에는 세금 부담의 공정한 분배가 무엇인지 공통된 생각이 담겨 있다. 세법과 상관없이 실제 세금 납부는 분규를 일으키거나 속임수를 쓰거나 면제받거나 공제받거나 끊임없이 법규를 비난하는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정성이라는 사회 통념과 맞설 것이다. 사회 정신에 깃든 공통된 생각, 겉으로는 언급하지 않는 거대한 추정이 그 사회의 패러다임 혹은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에 대한 신념을 만든다. 이 신념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미 모두 알고 있어 굳이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돈은 실질적인 것을 측정하며 실질적인 의미가 있고 따라서 월급이 적은 사람은 말 그대로 가치도 적다. 성장은 선한 것이다. 자연은 인간의 목적에 맞게 전환되는 자연절약이다.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하며 진화는 멈췄다. 땅을 소유할 수 있다. 이게 다 그죠? 예. 평 이렇게 됩니다. 네. 이런 신념들이 현재 우리 문화가 다른 문화를 완전히 바보 취급하고 명확하지 않다고 추정하는 패러다임의 일부다. 패러다임은 시스템의 원천이다. 음, 패러다임에서 현실의 본질에 관한 공통된 사회적 합의에서 시스템 목표와 정보 흐름, 피드백, 절약, 유량 등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것이 나온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분명히 밝힌 사람이 랄프 월도 에머슨이다. 랄프 월도 에머슨은 성장의 한계 책에서도 나오죠. 볼까요? 예. 참 랄프 월도 에머슨이 그당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쳤어요. 그 월든을 썼던 소로한테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죠? 예. 홈페이지에서 랄프 월도 에머슨인가요? 네. 예, 성장의 한계 낭독회에 나오죠. 여기서 제가 다시 에머슨 하면 나오네요. 아마 404쪽에만 나왔었어요. 성장의 한계 책 404쪽에. 한때의 땅이라도 잘 돌봐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뿅. 네. 근데 그 양반이 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볼까요? 네. 모든 사람과 모든 국가는 사고 상태와
정확히 일치하는 물질적 기구로 즉각 자신을 에워싼다. 모든 진리와 모든 실수, 어떤 이의 마음속 생각 하나하나가 어떤 사회와 주택, 도시, 언어, 예식, 신문의 옷을 입는지 보라. 오늘날의 사상을 보라. 목재와 벽돌, 석회, 석재가 많은 이의 마음속에 군림하는 생각에 순응하는 형태가 되는 것을 보라. 따라서 당연히 사상을 아주 조금만 넓혀도 외부 사물을 바꿀 놀라운 변화를 만든다는 결론에 이른다. 고대 이집트인은 서우 세계를 믿었기 때문에 피라미드를 건설했다. 우리는 도심지의 공간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마천루를 세운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님을 증명한 코페르니쿠스와 케플러,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교환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운 아인슈타인, 시장 내 개별 행위자들의 이기적 행동이 놀랍게도 공동의 이익으로 축적될 수 있다고 말한 애덤 스미스 등 이제껏 패러다임 수준에서 시스템에 개입할 수 있던 사람이 시스템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지렛대를 당겼다. 시스템과 관련해 그 무엇보다 변화시키기 어려운 것이 패러다임이다. 따라서 패러다임을 지렛대 목록에서 2위가 아닌 하위로 분류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은 절대 물리적이거나 돈이 많이 들거나 속도가 느리지 않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네요. 네. 개인의 경우에는 찰나에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다. 불현듯 깨닫고 눈에서 콩깍지가 떨어지면 시각이 새로워진다면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네. 전체 시스템은 다른 문제다. 전체 시스템은 그 무엇보다 패러다임에 대한 도전에 강력하게 저항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낡은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까? 대대적인 과학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한 토마스 쿤. 패러다임 하면 딱 나오는 사람이 토마스 쿤이죠. 어, 토마스 쿤의 독창적인 책이 이와 관련해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낡은 패러다임의 이상과 실패를 계속 지적하라. 지금 경쟁 중심의 교육, 이거만 놓고 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낡은 패러다임의 이상과 실패를 계속 지적하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신 있게 말하고 행동하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닌 사람을 대중에게 잘 보이게 하고 힘 있는 자리에 앉혀라. 반동주의자들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네. 반동주의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 뭐라고 썼을까요? 네. Public visibility certificate, new paradigm place. You don't waste time with reactionaries라고 썼네요. reactionaries. 이게 반동주의자인가 보네요. 네. 반동주의자들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능동적인 변화를 준비하는 이들과 마음이 열린 중간지대의 사람들과 협력하라. 시스템 모델을 만드는 사람들은 모델을 만들면 시스템에서 벗어나 시스템 전체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이야기한다. 나는 이 방법으로 내 패러다임을 바꿨다. 그러니까 한 발짝 물러나서 내가 속한 시스템을 바라보는 순간 야 이거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든다. 뭐 그런 내용이죠. 네. 그런데 마지막 이 또 패러다임을 초월하라는 얘기를 하네요. 패러다임 전환보다 더 강력한 지렛대가 있다. 그 지렛대는 바로 패러다임 영역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태도를 지키고 그 어떤 패러다임도 참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 그리고
그 어떤 패러다임도 참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 자, 즉, 그 회의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이게 제가 이게 시스템 사고를 천착하면 할수록 결국 만나게 되는 몇 개의 지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습관, 그런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그냥 만나게 되더라고, 그런 생각들이. 그래서 왜 제가 에포케란 단어를 되게 좋아하게 됐는데, 볼까요? 에포케. 제가 그 에포케란 단어를 어디에서 자주 쓰냐면, 서 강활동. 인과관계 훈련할 때 이런 말 좀 많이 썼었죠. 네. 제가 여기다 한번 정리했었는데, 네.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스템 사고에서 요구하는 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에포케입니다. 라고 제가 쓴 거예요. 네. 에포케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판단 중지를 뜻하는 말이다. 고대 그리스어 에페케인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에포케를 중요하게 여긴 그리스 철학자들을 회의론자라고 부릅니다. 이 그리스 회의론자는 어떤 생각에도 반론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고 이제 위키백과에서 나왔어요. 이 표현 좋죠. 어떤 생각에도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진리가 뭐가 진리냐 이거죠. 웃긴 이야기도 얼마든지 보는 관점에서 달리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면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연결된 이야기가 인과성을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냐? 커절러티를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냐? 없다. 인과성일 수 있다고 여기고 그 추적해서 계속 실험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죠. 또 다른 책에서는 판단을 중지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 표현도 좋더라고요. 어떠한 진리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않겠다는 태도. 그게 회의라고 또 어떤 책에서도 얘기를 하네요. 이런 것들이 좀 같은 맥락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패러다임도 참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 네. 그러려면 왜? 라는 질문이 아주 좋은 질문이더라고요. 또한 자신의 세계관에 다정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포함해 모든 이가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거대하고 경이로운 우주를 지극히 제한적으로 이해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패러다임들이 있다는 패러다임을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패러다임이 있다는 것 자체가 패러다임을 알며 이 모든 인식을 끔찍히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알미 없음, 불가에서 얘기하는 무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야, 이게 또 불가 얘기가 나오네요. 패러다임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즉 우리 대부분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분명히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면 곧장 반대 방향으로 달려간다. 그 어떤 세계관에도 확실성이 없다는 생각 속에는 분명히 아무런 힘도 통제도 이해도 행동의 이유는 물론 존재 이유도 없다. 하지만 사실 이런 생각을 평생 혹은 잠시라도 한 사람들은 바로 그 생각이 철저한 권한 부여의 토대임을 발견했다. 만일 그 어떤 패러다임도 옳지 않다면 자신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패러다임을 선택하면 된다. 결국 선택의 문제란 얘기가 될 수 있네요. 어디서 목적을 찾을지 모른다면 우주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 패러다임을 통달한 바로 그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중독을 극복하고 끊임없는 기쁨 속에 살고 제국을 무너뜨리고
감옥에 갇히거나 화형당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총에 맞고 수천 년간 지속될 영향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우주의 귀를 기울이면 된다. 어, 제 개인적으로는 우주의 귀를 기울이게 된 저의 경험을 말씀 좀 드리면, 그래서 제가 발견한 또 다른 표현이 음, 창백한 푸른 점이란 표현이었습니다. 네, 한번 좀 소개하고 싶었어요. 창백한 푸른 점.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위키백과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네, 그 설명해 보면 보이저 1호가 그, 그 나갈 때 보이저 1호를 돌려서 지구를 찍게 한 거죠. 그 누가 했냐? 칼 세이건이라는 그 당시 나사에서 나사 총괄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 이분이 그렇게 주장해서 아니 그렇게 우리 비싼 돈 주고 보냈는데 우리한테 선물 하나 줘야 된다. 근데 과학자들은 그때 반대를 했었다는 거예요. 돌리는 순간 뭐 태양의 빛을 받아서 어떻게 고장 날 수 있고 화질이 안 좋아질 수 있고 해서 반대. 무슨 소리냐? 시끄러. 돌려서 지구를 찍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찍었더니만 요 점 하나처럼 이 요 점, 점 보이시나요? 예, 요게 창백한 푸른 점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죠. 그래서 요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제목을 써서 책가에 썼죠. The Pale Blue Dot. 여기에 이 칼 세이건이라는 과학 천문학자가 창백한 푸른 점에 대한 소감을 쓴 내용이 있는데 기가 막힌 명문입니다. 네, 기가 막힌 명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면 지구는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에게는 다릅니다. 저 점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점이 우리가 있는 이곳입니다. 저 곳이 우리의 집이자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당신이 아는, 당신이 들어본, 그리고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저 작은 점 위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고통이 저 점 위에서 존재했고 인류의 역사 속에 존재한 자신만만했던 수천 개의 종교와 이데올로기, 경제체제가 수렵과 채집을 했던 모든 사람들, 모든 영웅과 비겁자들이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과 그런 문명을 파괴한 사람들, 왕과 미천한 농부들이,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들, 엄마와 아빠들, 그리고 꿈 많던 아이들이 발명과 탐험가, 윤리도덕을 가르친 선생님과 부패한 정치인들이, 슈퍼스타나 위대한 영도자로 불리던 사람들이, 성자나 죄인들이 모두 바로 태양빛에 걸려있는 저 먼지 같은 작은 점 위에서 살았습니다. 우주라는 광대한 스타디움에서 지구는 아주 작은 무대에 불과합니다. 인류 역사 속의 무수한 장군과 황제들이 저 작은 점의 극히 일부를, 그것도 아주 잠깐 동안 차지하는 영광과 승리를 누리기 위해 죽였던 사람들이 흘린 피의 강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작은 픽셀의 한쪽 구석에서 온 사람들이 같은 픽셀의 다른 쪽에서 온 사람들이 같은 픽셀의 다른 쪽에 있는 겉모습이 거의 분간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저지른 셀 수 없는 만행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잦은 오해가 있었는지, 얼마나 서로를 죽이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런 그들의 증오가 얼마나 강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척하는 우리의 몸짓, 스스로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우주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망상은 저 창백한 파란 불빛 하나만 봐도 그 근거를 잃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우주의 암흑 속에서 있는 외로운 하나의 점입니다. 그 광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안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파멸시킨다 해도 우리를 구원해 줄 도움이 외부에서 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구는 생명을 간직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우리 인류가 이주를 할 수 있는 행성은 없습니다. 잠깐 방문을 할 수 있는 행성은 있겠지만 정착할 수 있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좋든 싫든 인류는 당분간 지구에서 버텨야 합니다. 천문학을 공부하면 겸손해지고 인격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인류가 느끼는 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멀리서 보여주는 이 사진입니다. 제게 이 사진은 우리가 서로를 더 배려해야 하고 우리가 아는 유일한 삶의 터전인 저 창백한 푸른 점을 아끼고 보존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 어떤 인문학자보다 더 훌륭한 네, 그 글을 쓴 거죠. 아, 저, 네, 김동주 박사님 또 비슷한 내용 올리셨나요? 네, 네. 지금까지 설명한 시스템 개입 지점 목록과 관련해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하다. 이 목록은 잠정적이면서도 순서도 확실하지 않다. 그 메도스 여사가 썼던 순서도 뭐 얼마든지 달리 생각할 수 있다고 이제 열어놓으신 거죠. 네. 지렛대의 순서를 위아래로 바꿀 수 있는 예외들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목록을 수년간 무의식 속에 넣고 살았지만 슈퍼맨이 되지는 않았다. 네. 지렛대가 높을수록 시스템은 더 강하게 변화를 거부하기 마련이다. 즉, 제 1번으로 내려갈수록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대체로 사회가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당겨야 할지 알아도 마법의 지렛대는 접근하기 쉽지 않다. 통달에 이르는 왕도는 없다. 시스템을 철저히 분석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패러다임을 철저하게 내던지고 알미 없는 겸손에 자신을 맡기거나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결국 통달은 지렛대를 당기는 것보다는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완전히 풀어놓고 함께 춤추는 것과 연관된 듯하다. 이렇게 6장이 끝났습니다. 제가 딱 8시 45분이네요. 네. 지금 여기서 멘탈 모델 패러다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위에는 규칙 이런 것도 사실 멘탈 모델에도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멘탈 모델은 딱 이거다라고 얘기를 아직 안 한 것 같긴 해요. 볼까요? 멘탈 모델이라고 검색이 될까요? 멘탈. 아, 멘탈. 많이 언급을 했네요. 볼까요? 네. 멘탈 모델 다음 볼까요? Such as mental model, flexibility and visioning. 자기 조직화에서도 멘탈 모델 여기 보니까 broader philosophical tools arise from and complex system talking such as 멘탈 모델 뭐란 얘기 안 했잖아. 그다음에 your mental model은 정의를 아직 안 했네요. 네, 이것도 여기 좀 나오네요. 어, boundaries of world, thought, perception, social agreement, artificial mental model, boundary 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딱 속 시원하게 멘탈 모델 이거다라고 얘기 안 하셨네요. 근데 다른 문헌에서
멘탈 모델, 특히 피터생이도 멘탈 모델을 좀 정의한 것 같기도 하니까요. 뭐 여기저기에서 정의한 멘탈 모델을 한번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마지막 그 우주를 생각하라는 그 말 때문에 좀 약간 멍해지기도 하는데요. 네, 잠깐 쉬시고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중지하고요. 기록. 네, 드디어 7장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장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 맞죠? 네, 그 다음에 바로 부록이나 어펜딕스가 나오니까요. 자, 마지막 장에서 도나는 메도스 여사는 무슨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될까요? 네. 자, 이게 7장 코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Living in a world of systems. 세상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한 시스템 법칙이라고 써놓고, 네, 그러네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진정한 문제는 세상이 불합리하다는 것도 세상이 합리적이라는 것도 아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우리 세상이 거의 합리적이지만 완전히 합리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다. 삶은 비논리적이지 않다. 하지만 논리학자들에게 삶은 함정과도 같다. 삶은 실제보다 아주 조금 더 수학적이고 규칙적으로 보인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군요. 아무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산업세계 안에서 성장한 사람이 시스템 사고에 열광하면 끔찍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네, 시스템 분석의 상호 연관성과 복잡성에 바로 여기 컴퓨터의 힘 속에 예측과 통제 열쇠가 있다고 추정하기 쉽다. 네, 말하자면 시스템 만능주의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위험하다. 또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이유는 산업 세계의 사고방식이 모든 것에는 예측과 통제 열쇠가 있다고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MIT라는 대단한 기관에서 시스템을 열심히 공부하던 우리 모두가 그랬다. 순진하게도 새로운 렌즈를 통해 보는 것에 매혹된 우리는 이전의 수많은 발견자의 전철을 밟았다. 우리의 발견을 과장했다. 사람들을 속일 의도는 아니었지만 우리의 기대와 희망을 과장해서 표현했다. 우리에게 시스템 사고는 미묘하고 복잡한 놀이 이상이었다.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이었다. 인도로 가는 길을 찾아 나선 탐험가들이 우연히 서반구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뭔가 발견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우리가 찾고 있던 것과 너무 달라서 당혹스러웠다. 시스템 사고가 더 낫다는 것을 알았으며 생각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은 아니었다. 우리가 직면한 첫 번째 문제는 시스템을 고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시스템에 개입해 고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었다. 우리는 이행, 즉 관리자와 시장, 기관장들이 우리의 조언을 따르게 만들 방법이라는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수없이 벌였다. 진실은 우리 자신도 우리 조언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독의 구조에 관해 깨우친 내용을 가르쳤지만 우리 스스로 커피를 끊지 못했다. 아이고야. 그치. 목표 침식의 구조를 파악했지만 조깅을 하겠다는 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단계적 확산과 부담 떠넘기기에 덫을 경고했지만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 그 덫을 만들었다. 사회 시스템은 문화적 사고 패턴, 심오한 인간의 욕구와 감정, 강점, 약점의 외적 표명이다. 흔히 이제 모두 변한다 고 말하거나 선을 아는 자가 선을 행할 것이라고 믿지만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문제는 또 있었다. 시스템 통찰로 이전에는 몰랐던 많은 것을 이해했지만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었다. 시스템 통찰은 많은 해답을 제시한 만큼 많은 의문도 제기했다. 인류가 거시 우주와 미시 우주를 들여다보려고 개발한 여러 가지 렌즈와 마찬가지로 시스템 사고의 렌즈도 새롭고 경이로운 것들을 보여주었지만 그중 상당수가 새롭고 경이로운 미스터리였다. 우리의 새로운 렌즈는 특히 인간의 정신과 마음, 영혼 속에 있는 미스터리를 드러냈다. 시스템 작동 방식에 관한 통찰이 제기한 의문 몇 가지만 설명하자. 시스템 인사이트, 시스템 통찰은 더 많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시스템 사고자들은 이런 의문들을 처음으로 제기하거나 유일하게 제기한 사람들은 결코 아니었다. 우리는 이런 의문들을 탐구하며 모든 학문과 도서관을 뒤졌다. 어느 정도 해답도 찾았다. 우리 탐구가 독특했던 점은 해답이나 의문이 아니었다. 공학과 수학에서 탄생하고 컴퓨터로 실행되고 예측과 통제를 찾는 탐구와 기교론적 사고방식에서 끌어낸 시스템 사고라는 도구가 시스템 사고자를 인간의 가장 심오한 미스터리와 직면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었다. 시스템 사고는 더없이 헌신적인 기술 관료들에게도 세상이라는 복잡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려면 기술 관료제 외에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준다. 자기 조직적인 비선형 피드백 시스템은 본래 예측할 수 없으며 통제도 불가능하다. 지극히 일반적인 방식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한다는 목표도 실현할 수 없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복잡 시스템을 움직이도록 만들겠다는 생각은 기껏해야 일시적으로 실현될 뿐이다. 환원주의 과학이 심어준 기대와 달리 우리는 절대 우리 세상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 양자론에서 카오스 수학에 이르기까지 과학은 우리를 환원할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이끈다. 우리는 가장 사소한 목적 외에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최적화할 수 없다. 최적화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모든 것을 추적할 수 없다. 이 대목에서 또 박스 친 거 한번 볼까요? 네.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럴 거면 뿅. 네. 시스템의 이 지점에 새로운 정보 피드백을 추가하면 시스템의 움직임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의사결정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해석하는 법을 모른다. 사람들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차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받아들일 정보와 거부할 정보, 고려할 정보와 무시하거나 경시할 정보를 어떻게 결정할까? 똑같은 정보에 노출되어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메시지가 다르고 결론이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 두 번째요. 이 피드백이 다른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한다면 시스템이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생성할 것이다. 에너지 증가가 아니라 에너지 서비스 증가, GNP가 아니라 물질적 풍요와 안전, 성장이 아니라 진보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누군가의 가치관을 바꿀 필요가 없다. 그저 시스템이 진정한 가치에 따라
합당하도록 만들기만 하면 된다. 근데 가치란 무엇일까? 가치는 어디서 올까? 보편적일까? 아니면 문화에 따라 다를까? 개인이나 사회가 진정한 가치를 포기하고 값싼 대체품에 만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피드백 루프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양 대신에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질에 초점을 조정할 방법은 무엇일까? 세 번째요. 이 시스템은 모든 면에서 뒤틀린 것 같다. 비효율, 추함, 환경 파괴, 인류 불행을 만든다. 그렇다고 해서 시스템 자체를 없애면 우리에게는 어떤 시스템도 남지 않는다.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다. 내가 지금 염두에 두는 시스템은 소련이라는 옛 공산주의 시스템이지만 이런 시스템 사례는 많다. 구조가 최소화되고 자유가 최대화되는 그 기간이 그토록 두려운 이유가 뭘까? 세상을 보는 한 가지 패러다임이 널리 공유되어 제도와 기술, 생산 시스템, 건물, 도시가 그 시각에 맞춰 형성된 까닭이 무엇인가? 시스템은 어떻게 문화를 창조할까? 문화는 어떻게 시스템을 창조할까? 부족하다고 밝혀진 문화와 시스템은 붕괴와 혼동을 통해 바뀔 수밖에 없을까? 마지막이요. 이 시스템에서 사람들이 유해한 행동을 참고 견디는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시스템이 나아질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시스템 개선을 요구할 힘이 없다고 느낀다. 사람들이 스스로 무력하다고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뭘까? 무력하다고 그토록 쉽게 확신하는 이유가 뭘까? 스스로 비전을 달성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까닭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말보다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뭘까? 280쪽으로 가죠. 우리 인간이 전지전능한 정복제 역할을 계속 고집한다면 자연이나 우리가 창조한 제도와 적절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인간의 정체성을 모든 것을 아는 정복자라고 규정하는 사람은 시스템 사고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해하고 예측하고 통제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깨어난다면 시스템 사고는 기다렸다는 듯 우리를 빛내고 확실한 또 다른 결론으로 이끈다. 시스템 사고는 우리에게 종류가 다른 할 일이 많다고 얘기한다.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상상하고 아름답게 구현할 수는 있다. 시스템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설계하고 재설계할 수 있다. 우리는 놀랄 것 없는 세상 속에서 확신에 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는 없지만 놀라움을 느끼고 그 놀라움에서 교훈을 얻고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시스템에 우리 의지를 강요할 수 없지만 시스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스템의 특성과 우리의 가치관이 협력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시스템을 통제하거나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시스템과 어울려 춤출 수 있다. 어찌 보면 나는 이미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시스템과 어울려서 춤출 수 있다는 표현이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줍니다. 그래서 Dancing with System이라는 표현을 어느 책 제목도 있어요. 예, 시스템 다이내믹스 책인데요. 예, 시스템과 어울려 춤출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썼죠. 제가 이번 달부터 시작한 과정인데요. 여기에도 시작을 Dancing with System이라는 말을 딱 가운데 썼죠. 네, 뭐 그랬습니다.
그런 거죠, 뭐. 예. 어찌 보면 나는 이미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금류타기나 정원 가꾸기, 그리고 악기 연주, 스킬을 배우며 거대한 힘과 어울려 춤춰야 한다는 것을 깨우쳤기 때문이다. 금류타기 등을 배우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 집중하고 전력을 다하고 피드백에 반응해야 한다. 그런데 지적인 작업이나 경영, 정부, 사람의 관계에도 똑같은 조건이 적용된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든 모든 컴퓨터 모델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시스템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려면 계산하는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합리성,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능력, 직관, 연민, 비전, 도덕성 등 인간적인 특성이 중요하다. 시스템 모델을 만드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복잡 시스템 모델을 만들며 내가 깨달은 가장 일반적인 시스템 지혜를 요약하며 결론을 맺으려 한다. 시스템 지혜는 우리가 직업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불완전하게나마 모든 삶에 적용할 만큼 시스템 분야를 깊이 관통하는 개념과 실천이며 귀중한 교훈이다. 시스템 행동의 책임이 시스템에 있다는 생각과 피드백, 비선형성에 기초한 세계관의 행동 결과이다. 예. 시스템의 책임이 사람이 있지 않고 구조, 시스템이 있다는 거. 그리고 어, 시스템의 특징 아주 짧게 잘 설명하고 있죠. 예. 피드백과 비선형에 기초한 시스템의 모습. 네. 그만큼 피드백과 비선형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다트머스 대학의 공학 교수가 시스템 사고자들은 다르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을 때 그 교수가 주목한 시스템 사고자들의 다름이 바로 이 시스템 지혜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여전히 시스템을 배우는 사람이다. 따라서 지금 이야기할 시스템 지혜 목록은 불완전할 수 있으며 시스템 사고에만 독특하게 적용되는 목록도 아니다. 시스템과 춤추는 법을 배우는 길은 아주 많다. 하지만 이제부터 이야기할 목록은 우리 동료들이 새로운 시스템과 만날 때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해 적용하는 내용이다. 자, 첫 번째, get the bit of the system. 시스템의 박자를 파악해라. get the bit을 파악하라는 뜻으로 했군요. 네. 어떤 방식으로든 시스템에 간섭하기 전에 먼저 그 시스템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하라. 음악이나 금류 타기, 상품 가격 변동이라면 그 박자를 연구하라. 사회 시스템이라면 작동하는 모습을 관찰하라. 음, 그 역사를 탐구하라. 오래전부터 지켜온 사람들에게 물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파악하라. 그리고 가능하면 시스템의 실제 데이터를 기록한 시계열 그래프를 찾거나 작성하라. 적절한 시기를 선택할 때 늘 인간의 기억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걸 좀 다리 표현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이내믹 프로블럼.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할 때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다이내믹 프로블럼이 뭐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가 왜 문제인지를 그래프에서 설명하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다이내믹 프로블럼이 주로 이제 BOT나 또 시계열 그래프 그리고 많이 표현되죠.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그냥 변화가 이렇게 일어났다면 이게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변화는 이런 건데 이 차이가 문제인 거잖아요. 뭐 이런 식인 거죠. 네. 또는 실제 변화가
변화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건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변화는 네, 이거였는데 이 차이가 네, 바로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언뜻 단순한 지침처럼 보일 것이다. 직접 실천하기 전까지는 이 지침으로 아주 많은 실수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것이다. 시스템 행동 관찰부터 출발하면 이론이 아닌 사실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념이나 오해 속으로 성급히 뛰어드는 잘못을 피할 수 있다. 여기 보면 가이던스 디스트릭트 웨이 시스템 비헤이어 오브 시스템 그죠? 네. 이거예요. 네. 여기서는 뭐라고 했나요? 더 가이던스 시스템의 행동부터 관찰. 네. behavior of the system. 그거예요. 네. 시스템의 행동, 보통 이제 제가 좋아하는 번역은 행태인데, 시스템의 행태, behavior를 이제 그렇게 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건 시스템의 behavior, 행동 변화. 그래서 이 behavior를 사실은 변화라고 해석하면 아주 무난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무난합니다. 예. 즉 오른쪽에 시스템의 행동 관찰, 행동 관찰, 시스템의 변화 관찰부터 이렇게 해석하면 좋죠. 출발하면 이론이 아닌 사실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자기 자신 이렇게 했고요. 얼마나 오해가 많은지 알면 놀랄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강우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단언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실제 상황은 변동성 증가임을 알 수 있다. 음, 강우량이 줄어든 게 아니라 변동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나 보죠. 네. 변동성이 증가. 네. 그러니까 가룡의 저, 저, 그 변동성이 증가니까 예. 뭐, 뭐,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아무튼 안 올 땐 더 많이 안 오고 사실 비가 왔었는데 예. 그런 얘기죠. 가뭄은 더 심각해지고 홍수도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 또한 권위 있는 사람들이 우유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하거나 실효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거나 GNP 대비 적자율이 이전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하기도 한다. 시스템의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변하거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특히 흥미롭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는 이론 대신에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관찰하면 경솔하게 세운 수많은 인과 과설을 깰 수 있다. 이거야말로 이 오랫동안 이거에 천착해서 연구했던 사람이니까 하는 말, 저런 식의 표현이 쉽지가 않죠. 근데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렇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그, 저도 경험이 이 도넬라 메도즈 여사만큼 많지 않지만 이 경험을 하면 할수록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수많은 인과 관설을 햄프셔 주의 도시행정위원 모두는 도시가 성장하면 세금이 낮아지고 낮아진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듯하지만 성장률과 세율을 비교해 그래프를 그리면 뉴햄프셔 겨울 하늘에 뜬 별처럼 데이터가 무작위로 흩뿌려진 그래프가 완성된다. 상관없다는 얘기죠. 성장률과 세율 사이에 그 어떤 관계도 눈에 띄지 않는다. 피케티의 저술이 굉장히 유명했던 게 어, 그 GNP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웃기지 마. 그 실질적인 어, 이 성장률을 따지면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우리는 더 가난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래프를 통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죠. 시스템 변화 관찰부터 시작하면 우리 생각은 정태적인 분석이 아니라 동태적인 분석을 향한다. 뭐가 잘못이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행동 방식은 무엇일까? 우리가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어디로 가게 될까? 까지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시스템의 강점에 주목하며 여기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무엇이지? 라고 묻게 된다. 서로 얽힌 여러 가지 변수의 역사부터 살피면 시스템 요소들뿐만 아니라 그 요소들의 상호 관계도 드러난다. 끝으로 역사부터 살피기 시작하면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즉 핵심에서 벗어나 시스템의 실제 행동이 아니라 더 많은 소기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문제다. 문제는 낙태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영업사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 도시에 더 큰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등등등. 우리 마음에 드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으로 문제를 규정하는 경향도 피할 수 없다. 야, 문제를, 이 표현도 많은 경험 속에 나온 표현 같아요. 네. 문제를 규정하는데 결국 해결책이 없다라는 식으로 결론 내어지는 것들. 가족회의를 열거나 회사에서 위원회가 모여 회의하거나 언론에서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체로 시스템이 어떤 행동을 왜 하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채 성급하게 예측하거나 통제하거나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도출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음, 시스템이 어떤 행동을 왜 하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성급하게 예측하거나 통제하거나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방식. 예.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본다는 거죠. 예. 김동완 교수는 이거를 이제 행태주의자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자, 멘탈 모델 나왔네요. 자, expose your mental models to the lights of the day. 자, 멘탈 모델에 대한 이야기 한번 더 봅시다. 당신이 시스템 구조도를 그린 뒤 방정식을 작성한다면 자신의 추정을 가시화하고 엄밀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시스템에 관한 추정, 가설, 이인 거죠. 예. 이런, 이런 전자에 만들어진 거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 겸손하게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스템에 관한 추정 하나하나를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대표적인 게 이퀘이션이죠. 그래서 그 보고서라든가 논문을 보실 때 시스템에서 모델링에 이퀘이션이 없다 그러면 일단 버리세요. 눈 버립니다. 이번에 논의할 때는 이렇게 추정하고 그 다음에 논의할 때는 이전과 모순되는 추정을 하는 등 논의 목적에 맞춰 그때그때 내용이 바뀌는 일관되지 않는 추정을 할 수 없다. 사실 정신 모델은 대단히 불안정하다. 그렇다고 정신 모델을 반드시 도표와 방정식으로 제시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첫째 단락에서 얘기한 정신 모델은 우리가 이제 소위 모델링을 할 때에 가졌던 가설, 추정, 그것을 이제 정신 모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다고 정신 모델은 반드시 도표와 방정식으로 제시할 필요는 없다. 말이나 목록, 도표, 화살표를 이용해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면 된다. 어떤 형태로든 연결된 것을 더 많이 보여줄수록 생각이 더 분명해지고 자신의 불확실성을 더 빨리 인정하고 실수를 더 빨리 교정하고 더 유연하게 학습할 수 있다. 유연한 시스템 세상에서 살려면 이런 정신적 유연성, 다시 말해 시스템 경계를 다시 설정하고 시스템이 새로운 양상으로 바뀌는 것에 주목해 구조를 재설계하는 자발적 자세가 필요하다. 네.
당신이 아는 모든 것, 모든 사람이 아는 모든 것이 모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모델은 현실이 아니죠. 현실을 모방한 것일 뿐인 거죠. 예, 그러니까 모델에 참 딜레마가 있어요. 현실을 반영하자니 변수가 많아져야 되고, 변수가 많아지면 그건 모델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델은 어쩔 수 없이 생략할 수밖에 없죠. 많은 것들을 생략해야 되는 숙명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델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존 스터만 교수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all models are wrong. 예, 현존하는 시스템 대가가 all models are wrong이라는 말을 제일 정말 피 터지게 막 얘기합니다. 딱 던지고 나서 자기 발표를 쫙 시작하고 뭐 이러거든요. 인정하는 거죠. 예. 어, 다른 네, 당신의 모델을 드러내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추정을 검증하고 자신의 추정을 추가하도록 하라. 유명한 해설이나 가설, 모델 하나만 고집하지 말고 가능한 한 많은 설명과 가설, 모델을 모으라. 분명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그 모든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기고 배제하지 말라. 그래야 정서적으로 자기 정체성과 얽히게 될 추정을 배제할 증거를 찾을 수 있다. 굉장히 과학적인 태도죠. 굉장히 과학적인 태도죠. 가능한 빈틈없는 모델을 만들어 드러내고 증거를 뒷받침해 시험하고 시험 또는 테스트 실험 또는 시험 네. 뒷받침하지 않으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꺼이 폐기해야 한다. 다시 말해 과학적 방법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과학적 소위 말하는 scientific thinking 과학적 뭐 사고가 필요한 거죠. 과학적 방법은 과학에서도 실천하는 경우가 드물고 그런가 봐요. 예. 사회과학이나 경영, 정부, 일상에서는 실천한 경우가 거의 없다. 부끄럽지만 네. 목소리 크면 이기니까요. 뭐 이런 식인 거죠. 정보를 귀하게 여겨 존중하고 배포하라. 앞서 설명했듯이 정보가 시스템을 유지한다. 정보가 지연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흩어지거나 누락되면 피드백이 오작동한다. 의사결정자는 정보가 없으면 대응 자체를 할 수 없고 정보가 부정확하면 정확하게 대응할 수 없고 정보가 지연되면 제때 대응할 수 없다. 내 생각으로는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차질 대부분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지연되거나 누락된 정보 때문인 것 같다. 할 수만 있다면 10계명의 11번째 계명을 추가하고 싶다. 야, 정보를 왜곡하거나 지연시키거나 숨기지 말라. 정보 흐름을 흐리면 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 시스템에 더 시기적절하고 더 정확하고 더 완전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면 놀랄 만큼 간단하게 시스템 작동을 개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6년 미국은 독성 물질 배출량 목록이라는 새로운 연방법을 제정해서 기업이 공장에서 배출하는 모든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을 매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시스템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국가 법률에 속하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오염물 배출 정보는 공공 기록이 되었다. 1988년 7월 화학물질 배출에 관한 첫 번째 데이터가 발표되었다. 보고된 오염 배출량은 법에서 정한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진취적인 기자들이 지역 오염원 상위 12기업 목록을 작성해 지역 언론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안심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소송도 제기되지 않았고 오염물 배출량 감축 요구도 없었고 벌금도 처벌도 없었다. 하지만 2년이 지나자 미국 전역의 화학물질 배출량이 최소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40% 감소했다. 실제 그만큼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기업은 오염물 배출량을 90% 줄이려는 정책도 세웠다. 이전에 숨기던 정보를 공개하고 배포하자 일어난 결과였다.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공개하지 않은 대표적인 이유가 이 정보를 공개했을 때 사람들은 이 정보를 핸들링할 능력이 없어. 그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예. 괜히 혼란만 야기시킬 거야. 이게 가장 크죠. 그러니까 대중은 무식해라는 오만에서 나온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정보가 힘이다. 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정보가 힘이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다. 언론 매체, 홍보 담당자, 정치인, 광고인 등 공적인 정보 흐름의 상당 부분을 규제하는 사람은 우리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지닌다. 이들이 정보를 거르고 흘려보낸다. 당장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정보를 거르고 흘려보낼 때도 많다. 우리 사회 시스템이 곧잘 엉망이 되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사실 이 정보의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건 이제 우리는 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사례를 얘기할까요? 예컨대 국가 보안에 관련된 정보. 쉽게 풀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또. 그러니까 어떤 정보는 대중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그 수위를 누가 정할까요? 그 기준은 뭐가 될까요? 이제 이게 고민되는 부분인 거겠죠. 그게 이제 사회적인 성숙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사회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웬만하면 국가의 기밀문도 공개해도 상관없어라고 할 수도 있고 아직은 우리 사람들이 이거 하면 충격받아 큰일 나 할 수도 있고 그냥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287 언어 이야기, 언어 이야기는 다음 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일단 공식적으로 녹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잠깐만요. 관련 논문에서 매도세 시스템 사고 법칙 언급하고 있다. 지금 채팅창으로 하나 보내주셨는데, 네, 볼까요? 짜잔, 그래 이거. 써라. 오케이. Analyzing misinformation through the lens of system thinking. 네, 이런 얘기를 했네요. 혹시 한번 읽어보셨나요? 이주몬 선생님?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 예, 여기 보면 파키스탄이거든요. 어,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그러네. 네, 오보가 많잖아요. 음, 이제 오보가 많은데 뭐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고 의도된 정보일 수도 있고 오보 내는 것이 음, 이걸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음, 시스템 사고 여기 보면은 쭉 이제 아래 내려가 보면 뭐 이게 그 CLD도 표시되어 있고 뭐 그다음에 시스템 어, 다이내믹스도 그려놓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 한번 참고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시스템 사고에 야, 관한 그 기본 그러네요. 이론부터
문서까지 다뤄놨기 때문에 오, 네,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멋지네요. 이거 어떻게 또 찾으셨습니까? 이거 저 구글 삭술알림에서 나오는 것 아, 중에서 제가 그러셨어요. 선택하는 네, 건데, 네, 지금 그 중에서 2-3을 보면, 2.3을 보면, 그, 레버리지 원리라고 돼 있는데, 네. 네, 프린시플 오브 레버리지라고 이거요? 돼 있죠. 아, 네, 네. 네. 거기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한 내용들이 음. 쭉 나와 있어요. 아, 도넬라이 메도드 나오고 그러네, 진짜. 예, 네. 예. 레버리지 포인트를 플레이스 오브 컴플렉스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와우. 제가 멋진, 이거, 저기 뭐, 멋진데요? 팝업으로 어, 번역을 해놓은 게 있긴 있는데, 아, 예. 그건 네. 나중에,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음. 야, 멋진데, 이분들하고 연락 좀 해봐야 되겠다. 네, 파키스탄에 계신 분들.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대충 번역한 거 보내드릴까요? 네네, 같이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 제가 보내주신 거는 제가 이제 공유 파일 올려서 그 링크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또 사이트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그 녹화는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